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읽기 파일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은 주일 밤입니다. 저녁 때일 수도 있고요.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녹화하는 건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주말에 녹화했다가 토요일에 못할 때도 있긴 있을 텐데 최근에는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올립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설교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목요일에 주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설교 준비, 3일 동안 좀 빡세게 교회에 그 예배와 관련된 준비를 합니다. 마치니까. 그리고 설교 파일, 이제 한글 파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메일로 다 보냅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밤이 느긋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제 시를 읽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 정수 시인의 시집 호련선잠에서 몇 편을 읽겠습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 신학책을 해설한다거나 성경을 해설하는 거는 제 전공이라고 해서 할만하지만 시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의 느낌을 조금 전하는 겁니다. 시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나 신학 강독할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은 시 읽듯이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수한 메타포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언어가 아니라 성경은 종교 언어죠. 시는 또 시 언어입니다. 이거는 뉴스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시라는 거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시도 제가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래도 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확 와닿지 않을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시 읽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있습니다. 다 자기가 이해해야만 되는 거 아니니까. 클래식 음악도 자기가 다 매 순간마다 감동되기 때문에 듣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시집에 제호로 잡힌 시를 오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련 선잠입니다. 제목도 재밌어요. 호련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 선잠까지 붙여놨고요. 가운데 콤마를 쳤습니다. 호련, 숨 한번 쉬고 선잠. 호련, 이거는 갑자기 라는 의미죠. 갑자기보다는 조금 더 앞뒤 맥락 없이 나타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호련, 선잠. 이건 깊은 잠도 아니에요. 선잠자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일단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 선잠. 나는 매번 목만 살아있어요. 목 아래 몸은 안매장 당했어요. 목각 인형도 없는 침대에서 고양이가 분홍책을 반복해 읽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가구들이 나를 쏘아봐요. 거울 뒷면으로 그렇게 끊어야 돼요. 이제 행이 바뀝니다. 낯선 불의 통증 몰려와요. 점차 목 위로 차오르는 갈증. 발가락으로 움직이는데 생의 절반을 써야만 하다니. 불면의 접시 위에서 누군가 삽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어요. 악몽이라니요. 악몽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알 같은 거잖아요. 몇 그램의 의식이 잠시 멈춘 사이에 의심이 목젖을 흔들어요. 분홍에서 빨강까지. 도착하지 않은 새벽이 장롱과 거울을 흔들어 깨우면 음악도 연민도 없는 피아노가 가위처럼 일어나요. 오, 내가 죽은 건가요? 오드아이. 침대 위에서 책을 읽고 있던 고양이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요. 옷장이 거울을 나서는 동안 눈과 눈 사이가 멀어져요. 맙소사. 저게 내가 낳은 아이라니. 곧 사라질 빛이 입을 틀어막아요. 왼발이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돌아 누워요. 네, 어렵죠. 일단 우리가 보통 때 흔히 쓰지 않은 단어가 여기 하나 나왔어요. 오드아이.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니까 예, 양눈 다른 걸 가리킨답니다. 오드 아이는 눈이니까 오드 짝짝이 눈인가요? 색깔 왼쪽과 오른쪽 그 눈의 눈동자 색깔이 다른 것 그런 상태를 오드 아이라고 하네요. 고양이에게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어려운 단어들은 없습니다. 나는 매번 목만 살아있어요. 하반신 마비. 목 아래 몸은 안매장 당했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 인간 삶이 그렇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사지 다 멀쩡해서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옷가게 인형도 없는 침대에서 고양이가 분홍책을 반복해서 읽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가구들이 나를 쏘아봐요. 거울 뒷면으로. 선점을 자는 그 분위기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선점은. 이게 생신지 아닌지, 뭐, 잠 들었다 깼다, 선, 숙면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호련하게 그 선점의 순간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한 거죠. 이 집안에 약간 의자에서 졸았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졸았는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졸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선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점차 목 위로 차오르는 갈증.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생의 절반을 써야 하다니. 그 삶이
숙제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근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생의 절반을 써야만 하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죠.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 실존이 이렇게 좀 절박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면의 접시 위에서 누군가 삽질을 하고 있어요. 삽질.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어요. 악몽이라니요. 악몽. 선잠과 악몽. 자기 삶이 선잠과 같다. 그런 표현이죠. 이 시의 기본 바탕은요. 이, 이 사는 게 이게 호련히 선잠에 들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인생을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이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 개체가 차지하는 시간은 너무 미미해서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없는 시간도 앞에 많았잖아요. 내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발가락 하나 움직일 정도로 뭘 해 보려고 하는 것도 내 온 인생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 정도로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선꾼 선점과 같다. 그렇게 읽힙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그램의 의시가 잠시 멈춘 사이 의심이 목젖을 흔들어요. 분홍에서 빨간까지. 이건 숙제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이 말이에요. 도착하지 않은 새벽에 장롱과 거울을 흔들어 깨우면 음악도 연민도 없는 피아노가 가위처럼 일어나요. 여기서 가위가 이렇게 뭘 자르는 가위인지 아니면 가위 눌린다 할 때 그건지 어떤 걸까요? 가위 눌린다고 할 때 그 뜻이겠죠? 아닌가? 내가 죽은 건가요? 선잠에 빠져 있을 때 느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예. 잠이 들어 있으니까 빨리 깨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반을 쓴다고 그랬나? 생의 절반을 써야 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니 꽉 찼다기보다도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처럼 눌려 있고 '내가 죽은 건가요?' 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오드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과 왼쪽 눈이 서로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달라요. 다르게 보겠죠. 다르게 또 비치겠죠. 고양이에게 그게 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양이가 시인 자신을 얘기하나? 이게 현실인가? 한쪽 눈으로는 이걸 보고 또 한쪽 눈으로는 저걸 보고 이게 생시, 이게 꿈 이런 경계선에 시인이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맙소사 저게 내가 낳은 아이라니.
자기 자신이죠. 음, 나의 실상이 이건가? 곧 사라질 빛이 입을 틀어막아요. 마, 아,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이 현실과 비현실, 이 꿈에 깨어있는 때와 선점에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눈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금 약간 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죠. 자기 자신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왼발이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돌아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발가락으로는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정도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련, 선잠. 이런 건 누구든지 느낍니다. 네,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서 포착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잘 내가 그 순간을 붙들면 이 시인이 표현했던 이런 상태를 똑같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요? 죽어 있는지 산 건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곧 사라질 빛을 알고 있거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화장실로 들어가든지 나에게 빛은 세계와 접촉하는 수단이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이런 건 이 김정수 시인에게 직접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작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인들도 자기가 시집을 낸 다음에 그 시집을 뭐 복기 아니면 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유튜브가 있으면 제가 잘 들을 텐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시인들의 시 해설이 어디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다룰 줄 인터넷을 잘 다룰 줄 몰라서 그런지 별로 없던데요. 시 해설 해봐야 고등학교 선생님이 강사인가 뭐 그런 분들이 입시를 위한 아니 그저 뭐죠?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시를 인제 해설해 주는 거 그런 게 주로 많더군요. 그거는 완전히 뭐 입시를 위한 시 해설이니까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 말고 이런 시인들이 직접 해설한 그런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법한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 저의 시 읽기를 보신 분 중에서 그러한 영상이 어디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그 시인들에게 그 자기 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호련선잠, 김정서 시인님 어떤 순간을 포착했는지를 근데 알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익선동 뒷고깃집. 뒷고기, 그 앞고깃집, 뒷고깃집, 뒷고기라고 하는 게 있는가 보죠. 익선동, 이거는 어느 동네 이름 같아요. 고깃집이 많은 동네에서 어떤 경험을 시로 만들었네요.
골목에도 부위가 있다. 골목의 뼈대 감싼 허름한 소문 파헤치면 푸른 핏대 세운 목살 만날 수 있다. 소리는 칼로 울고 칼은 갈매기 같은 창문 도려낸다. 머리와 숨결 사이 가로지른 전선, 골목의 앞다리가 웅성거린다. 저녁에 있는 삶을 물수건으로 씻어낸다. 골목의 부산물은 비둘기의 당연한 권리, 눈은 스스로 정전되고 털을 깎다 말았는지 쓴박이며 애기 똥풀 사이사이 돋아났다. 뒷고깃집 일찍 퇴근한 불안 선어시 삼겹살을 굽고 있다. 골목 밖에서도 안에서도 씹는 맛은 최고다. 한 잔 후 씹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귀가 간지러운 건 귀가 못한 연기의 방심. 그날의 만난 부위는 따로 정해져 있다. 단골이 아니면 다 운발이다. 몰릴 때만 몰리고 덜어는 몰고 간다. 늘어선 줄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가장 가까워도 꺼질 줄 모르는 불빛. 오늘의 뒷다리는 내일의 앞다리를 닮아 있다. 익선동 골목 끝에 괄약근 같은 달 노상 떠 있다.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뒷고깃집, 목살, 아, 칼이 필요하죠. 고깃집에서는 갈매기 같은 창문, 뭐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칼로 이 고기를 이렇게 해체해서 만들어내는 그 순간 과정들이 여기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 네, 삼겹살 집이군요. 안에서도 씹는 맛은 최고다. 이게 언어 유희 같아요. 씹는다는 거는 실제 고기를 씹는다는 거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의 흉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씹고 먹으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씹는다. 예. 근데 귀가 간지러운 건 그 씹히는 사람의 귀는 간지럽은 건데 연기의 방심 등등등등 한 장면을 그냥 코믹하게 그랬어요. 근데 뒷다리와 앞다리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뒷다리는 내일의 앞다리를 닮아 있다. 익선동 골목 끝에 괄약근 같은 달 노상 떠 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미인도입니다. 청색으로 폰트 작게 해서 적어 놓은 건 제가 풀이한 겁니다. 어려운 한자들이 나와서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미인도 압구정역 4번 출구 회원이 나타났다. 붓 대신 메스로 미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는 아, 모하서 출신답게 성형 한류를 주도한다.
그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태에 신운이 아름답다고 차트에 써놓는다. 교태는 금물이다. 그를 거쳐간 미인들은 대부분 방송인이거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 더러 부작용이 생겨도 자랑스럽게 그의 곁에서 사진을 찍는다. 비슷비슷한 가면이 활짝 웃는다. 가끔 그는 방송에 출연해 현대의 미인론에 대해 설파한다. 그 앞에 얼굴과 가슴골을 드러낸 스타들이 박장대소 장단을 맞춘다. 그가 방송에 얼굴을 내밀수록 압구정거리는 점점 닮아간다. 요즘은 둥근 턱선 대신 갸름한 턱선이 미인의 조건이다. 뭉툭한 코도 반버선 코로 만든다. 코에 발이 달려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가슴은 교태롭다. 바람도 불지 않는 압구정역 4번 출구. 오랜만에 만나 화원이 묻는다. 너도 회원이지? 그렇지? 음, 음, 좀 풍자적인 시로 보여요. 그 성형 수술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예. 성형, 때에 따라서 성형이 필요하겠죠. 그게 판에 찍어내듯이 미인의 그냥 전형을 따라가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미인도는 그 그림이 있죠. 그 옛날 우리 동양화에 있을 겁니다. 그 미인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성형수술하는 현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역 4번 여기가 주로 많이 성형 병원이 있는 데인가 보죠. 출구 회원이 나타났다. 이 회원이 희자가 풀이름 해고 동산원입니다. 이게 성형외과 이름인가요? 아니면 의사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붓 대신 메스로 미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화서 출신들. 도화서가 뭐죠? 이건 정말 모르겠네. 도화서 못 찾아봤네. 한번 음, 무슨 뜻인가? 인터넷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뭐 도화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요. 가게들이 나오네. 지식백과에서 찾아볼게요. 도화서 조선시대의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아, 도화서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에 보인다. 먼저 이전 뭐 등등등등. 아, 그림 그리는 일을 맡은 관청이군요. 네, 도화서. 그는 도화서 출신답게 성형 한류를 주도한다. 이것도 풍자죠, 뭐. 성형 한류. 신운.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라는 뜻입니다. 신운이.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인기 있는 성형외과 전공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여성들이 왔을 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건가 보죠.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 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좀 풍자를 하고 있어 보여요. 음. 점점 닮아간다. 세상에 그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닮아가죠. 등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압구정 4번 출구, 이게 성형외과가 유명한 성형외과가 많은 곳인가 본데 오랜만에 만난 화원이 묻는다. 화원, 이것도 화원, 회원 뭔가 좀 발음에서 뭔가 이렇게 통하죠. 예. 화원은 그냥 여자 이름 같습니다. 너도 회원에서 성형했지? 너도 수술했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죠. 예,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어디서 수술했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음. 저기 곧 성형에 대한 얘기, 성형 수술에 대한 얘기만 아닐 겁니다. 뭐 짐작하셨겠지만 현대인들이 다 똑같이 살거든요. 다 따라가거든요. 저 사람이 강남에 살면 나도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되고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50평으로 옮기면 나도 그렇게 옮겨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모범 답안을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족하면서 살죠. 여기는 미인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형 한류를 말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풍경에 속다. 오죽 못났으면 허공벼랑에 매달린 배우일까. 범정도 편정도 아닌 종이지만 아니네요. 범정도 편정도 아닌 종. 다시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범정도 편정도 아닌 종지만한 속에서 소리 파면 파먹고 사는. 다시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못났으면 허공벼랑에 매달린 배우일까. 범정도 편정도 아닌 종지만한 속에서 소리 파면 파먹고 사는 주춧들 위 듬직한 기둥이나 들보 석가래도 아닌 푸념마루 기와에 등 타고 노는 어처구니 잡상만도 못한 항상 바람과 놀고 있는 풍경은 무상이려니 눈곱대기 창이나 벼락치기 문이려니 오죽 힘들었으면 죽음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 스스로 목을 맸을까. 10년 행불 소리 소문 없이 보내고 보니 어딘가 끝에라도 매달려 손등 문지르고 싶은 숨과 숨 사이 진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바람의 풍경들여 불이었음을 같은 것 하나 없는 빠끔 원통인 것을 그렇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간 삶의 무료성이나 매너리즘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뒤 시인 해설에 보면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서정,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 책 뒷표지에 추천하는 조연석 시인의 글에 보면 성천 문학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김정수 시인을 가족주의자로 정의했네요. 지금까지 읽은 시에서는 그런 느낌들은 별로 없는데 좀 풍자적이고 시니컬한 느낌들이 더 많았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죠. 자, 다음 톱니바퀴처럼 나 잠깐 도로에 주저앉아 있을래. 정밀하게 돌아가던 바퀴들이 새처럼 급정거하겠지. 유리창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 사각으로 멈춘 깃털은 집 안팎의 비명을 투명하게 가둘 뿐이야. 인파들 속에 공업용 기름을 쳐야겠어. 무표정하게 쌓인 먼지들이 허공을 허무하더군. 각자 할 일을 하는 건 침묵에 대한 모독이야. 석양 근처에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을 되갚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반항. 딱 필요한 것들만 돌아다니는 도로에서 누가 내 불량 무릎을 걷어내고 있어. 흐름을 방해하는 구속과 몽상의 그림자는 금방 제거되지. 잠깐 어긋난 휴식을 죽을 때까지 속가네. 붉게 질주하는 도로는 삐걱거리는 톱니처럼 행복해. 한 번도 중독된 적이 없는 손이 고요히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어.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뒤에 또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더 읽고 싶은데요.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거. 여기 마지막 건데 제가 워드로 자판 두드려서 친 시 마지막 요것만 읽겠습니다. 나무의 자세. 서 있는 나이테는 살아있는 정오다. 햇빛에 청사진 활짝 펼친 나무의 연륜은 푸른빛이다. 직각의 그늘로 다가서는 두런거림, 움켜쥔 주먹의 날카로움이다. 사회취 연필로 선을 그은 거미의 집에 느지막이 도착한 나비가 농담처럼 파닥거린다. 둥글게 말린 오후가 최후의 양식이다. 틈을 허용하지 않는 틈으로 서서히 죽음이 빠져나간다. 죽은 나무의 나이는 앉아있는 다리 4개다. 톱밥으로 나뉜 몸은 편안함의 방식이다. 날개를 다친 늙은 농담은 다시 회자되지 않고 예리하게 각을 세우는 대패날. 해추빔의 뿌리를 지나간 집들이 틈 사이를 메우고 더듬이 같은 저녁이 끈적끈적한 빛을 물고 들어온다. 겸허한 자세로 경계의 무게 받아들이는 낡은 커튼 같은 가족이 사각의 모서리에서 삐걱거린다. 무겁다는 말은 여행을 떠날 수 없다. 됐습니다. 제가 요걸로 이제 이분의 시는 그만 읽을 텐데요. 예, 뒤에 거는 안 했습니다. 해설에 요성호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의 이 해설에 어떤 한 부분 잠깐 좀 읽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군요.
지금 읽은 거. 아닌가? 아니면 바로 앞에서 읽은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톱니바퀴처럼 요거네요. 여기에 그게 그 시가 여기 인용됐습니다. 예, 해설해요. 요거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나날의 리듬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이 숨가쁜 세상에 대한 익숙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밀하게 돌아가던 바퀴를 급정거시키는 것과 같아 전혀 낯선 순간이기도 하다. 톱니바퀴처럼 유리창은 절대 깨지지 않고 집 안팎의 비명은 투명하게 그 안에 갇혀 있다. 시인이 묘사하는 무표정한 인파나 먼지들이나 허공은 모두 허물을 쌓아가면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을 되갚는 행위를 은유법이요. 은유하고 있다. 도로는 딱 필요한 것들만 돌아다니고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속과 몽상의 그림자는 어느새 지워져 버린다. 이렇게 균등하고 평균화하는 시간은 이런 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시대의 슬픈 초성으로 몸을 바꾸어 간다.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적 양감으로 존재해야 할 시간을 등량적으로 분할하는 우리 시대의 가혹한 기율에 대해 어떤 규칙성, 아주 어떤 틀 요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법칙. 시인은 잠깐 어긋난 휴식을 통해 고요하게 신발끈을 고쳐매는 손길을 통해 역설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예, 비판. 좀 풍자적인 거 좀 제법 나온다고 제가 벌써 얘기했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족주의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리고 네, 됐습니다. 한방까지 꺼지지 않는 창가의 조바심, 요건 또 다른 시고. 예. 시간의 균질성에 저항하는 신호탄. 네. 시간의 균질성에 저항하는 신호탄,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이분 시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삶의 형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